결혼 9년 차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누구보다 오래 함께했고 흔들림 없이 이어진 사랑 끝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첫사랑이었고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기에 세상 무엇보다도 서로를 잘 안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고 아내는 특유의 밝은 성격과 싹싹함 덕분에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평탄하게 노년까지 함께하겠구나 하고요. 아이를 갖지 않은 것도 저희에겐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둘만의 시간을 더 알차게 나눌 수 있었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던 소소한 일상, 제가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와인을 따라주며 수다를 떨던 그녀의 모습. 그 모든 게 제겐 행복이었고 회사와 집만 오가는 지루한 삶 속에서 아내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이자 쉼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해마다 많이 다툰 적도 없었고 의심이란 건 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고 그 웃음은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건 참 알 수 없는 거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6달 전쯤이었죠. 그날도 언제나처럼 피곤하게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현관까지 반겨 나오지도 않았고 소파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겨우 짧게 내뱉은 인사. 왔어? 그것뿐이었습니다. 순간 멈칫했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뛰어나와 오늘 하루는 어땠어? 하고 안부를 묻거나 저를 식탁으로 이끌며 준비해둔 음식을 차려주곤 했는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속으로 무슨 일 있나? 싶었습니다. 저 역시 업무에 지치다 보면 대화가 줄고 집에 와서까지 긴 말하기 싫어지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내도 피곤할 수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마치 제가 집에 있는 걸 불편해하는 듯 굴었죠.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말을 걸면 짧은 대답만 하고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할 때조차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욕실 선반에 올려두고 씻는 모습은 예전엔 전혀 없던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몸에 붙은 것 같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아내는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다 그래. 뭐가 이상한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익숙했던 말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하다는 직감이 스쳤지만 한 번 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예민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의심은 쌓여만 갔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향수까지 뿌리고 평소 즐겨 입던 단정한 셔츠와 바지가 아니라 원피스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선명한 색의 립스틱까지 바르는 모습. 달라진 패턴에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속으로 무슨 친구를 만나러 이렇게까지 꾸미는 거지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어 의심 많은 남편 소리를 듣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심코 눈길이 향한 아내의 휴대폰 알림창이 제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화면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잠깐 떴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충격을 가누고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톤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야? 그러자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클라이언트야. 새 프로젝트 맡은 게 있어서 연락이 자주 오거든. 표정 하나 흔들림 없는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덮었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클라이언트일까? 왜 이름 저장조차 되어 있지 않았지? 고마움, 행복 그런 표현을 업무 관계에서 쓸 리가 있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단칼에 묻고 따질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없이 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휴대폰 화면이 아른거리는 상태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와 제 동생의 연락이 잦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둘은 제 덕에 알게 된 사이라 식사 자리에 자주 함께 했었고 곧잘 대화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하게 잘 지낸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차츰 그 빈도가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몇 번은 제가 집에 없을 때 동생이 왔다 갔다는 말을 경비 아저씨에게서 직접 들었을 때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내 동생일까? 상상도 하기 싫은 생각이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애써 무시하기보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제 정신이 잠식될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아내가 또다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집을 나서던 날, 저는 조용히 야구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집을 나서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몇 블록을 걸쳐 따라간 끝에 아내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거야. 그냥 얘기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작은 기대를 걸었지만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깨져버렸습니다. 자리를 떠난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동생의 팔에 팔짱을 끼더니 동생은 고개를 숙여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온몸의 혈관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모든 믿음, 다정했던 기억, 가정을 지탱해온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울분을 감추고 아내 옆에 누워야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어색한 공기 속에서 맥박은 딱딱 튀며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확인했으니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그 안에선 이미 끓어오르는 분노가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삶은 더 이상 예전의 궤도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동생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난 뒤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 모든 소리가 달라 들렸습니다. 회사 동료의 농담도 상사의 지시도 심지어 거리에 흘러나오는 음악조차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사실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내 친동생이 나를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모르는 곳에서 웃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휘둘려 직접 들이닥치고 따지는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 넘겼더라면 마음은 조금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두 눈으로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 장면은 지울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 오히려 그 길만이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성을 되찾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덤볐다가는 오히려 그들에게 역공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증거도 없이 버럭 소리만 질렀다면 아내는 태연히 오해라고 말할 것이고 동생은 뻔뻔하게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길 겁니다. 결국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겠지요.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자. 그들이 지금껏 쌓아온 거짓된 일상을 벗겨내고 모든 가식의 가면을 법정 위에 올려놓기로 말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건 차량용 GPS 추적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주문한 뒤 회사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내의 차량 하단에 조심스럽게 부착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게, 티가 나지 않게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아내는 차를 거의 매일 운전했고 주말에도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멀리 나갔으니 차량 위치만으로도 많은 정황이 드러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사흘 정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과 요가 학원, 마트, 근처 카페 같은 동선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곧 그 생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신호가 찍혔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차량이 평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표시. 그곳은 상가도 거의 없는 외딴 지역이었고 대중교통 접근도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한 순간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제 동생의 사무실 건물 근처였습니다. 동생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그 지역에 유일하다시피 한 2층짜리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핸드폰을 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흘러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실수일까, 내가 잘못 본 걸까 싶어 몇 번이고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러나 점 하나는 분명히 그 건물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날 2시간 동안 차량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북소리처럼 뛰었습니다. 수십 번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지만 끝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제 의심이 드러나 버리면 그 순간부터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온 아내는 놀랍도록 태연했습니다. 치킨을 포장해 와선 오빠 오늘 힘들었지? 맥주 한잔 할래? 하며 웃어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맞받아 웃으며 맥주잔을 부딪혔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즐겨라. 하지만 지금부터 넌 조금씩 그리고 확실히 무너질 거다. 이튿날 저는 곧바로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초소형 기기로 파우치 안쪽 깊은 곳에 몰래 숨겼습니다. 아내는 화장을 잘하고 다니기에 늘 파우치를 들고 다녔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며 혹시라도 의심하지 못할 만한 위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단위로 교체하며 아내의 대화들을 확보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주차장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다가 무릎이 꺾일 정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엔 어디 갈까? 지난번 펜션 진짜 좋았어. 응, 근데 조심해야 해. 오빠가 의심할지도 몰라. 에이, 왜 그래? 그 사람 멍청해서 절대 몰라. 걱정하지 마. 순간 제 혈관을 타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저를 가리키는 말. 아내가, 제 동생이 제 존재를 그렇게 비웃으며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주먹이 떨렸고 이빨이 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덮치면 제가 지는 겁니다. 차라리 완벽하게 기록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몇 날 며칠 동안 치밀하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확실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내는 요가 학습 특별반이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동생의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미 마음속은 불안과 분노로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후 아내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머리를 묶고 급히 계단을 올라 2층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긴 2시간이 흐른 끝에 두 사람은 함께 내려오더군요. 주변에 사람이 없자 벽 쪽에 몸을 숨기듯 포옹했고 잠시 후 동생이 아내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식별은 충분했고 시간과 장소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도 아니고 사소한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간소송 전문이라는 사무실 변호사는 제가 내민 자료들을 찬찬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상, 위치 기록, 녹취까지 강하게 추진할 수 있죠. 특히 상대가 가족이라는 점 판사도 파렴치한 행위로 간주할 겁니다. 그 순간 제 분노는 짐짓 차가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 앞에선 태연하게 연기했습니다. 더 다정하게, 더 관심 많은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오늘도 힘내라 말하며 휴대폰을 무심하게 식탁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의 기묘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순진한 남편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테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저를 속이며 동생과 교신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왔더니 베란다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조심히 다가간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응, 자기는 오늘 어땠어? 나? 오빠 지금 샤워 중이야. 걱정하지 마. 안 들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다잡은 이성도 흔들렸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는 그저 눈치만 안 채면 되는 바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싶었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며 결심했죠. 이 모든 걸 마무리할 때가 왔다.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절차를 밟아 그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히 잠든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 누워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끝은 내가 아니라 내가 정할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바로 전까지 저는 한낱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며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다정히 대했지만 제 속은 이미 냉기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집,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아내는 여전히 유창하게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늘 쓰던 화장품을 바르고 나가면서 이번엔 미정이 만나는 거야라든가 새 프로젝트 때문에 또 미팅이 잡혔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목덜미를 타고 올라오는 듯한 뜨거움이 치솟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감정을 버린 채 의도적으로 더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태연함 속에서 자기들의 비밀이 완벽히 감춰져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건네자 그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합니다.
위치 기록, 영상, 녹취 조합하면 법정에서도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상이 형제라는 것은 법관 입장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속에서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트린 것도 아니고 제 가정을, 그것도 제 동생이 직접 짓밟았다는 사실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게 칼을 쥐어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칼로 그들의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낼 준비를 끝낸 셈이었습니다. 저는 2장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다른 하나는 제 동생을 피고로 둔 상간 소송. 이름이 나란히 적힌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의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진짜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의 심정 같았습니다. 이틀 뒤 아내는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힘없이 벽에 기대 주저앉더니 서류 봉투를 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아직 뜯지도 않았지만 내용을 직감한 듯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눈은 허공만 헤맸습니다. 결국 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담담히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내 동생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도 다 있어. 녹취, 영상, 위치 기록, 통화 내역. 변명할 수 없는 것들. 아내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듯 떨렸고 이내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들킬까봐 떨며 내뱉는 핑계처럼 제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혔고 결국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형, 이거 오해야. 나중에 얘기 좀 하자. 오해라니. 수많은 녹취와 영상, 눈앞에서 똑똑히 본 장면까지 있는데 어디가 오해라는 말입니까? 그들의 뻔뻔한 태도가 다시 한번 제 속을 뒤틀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 법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제 모습을 의식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 있는 저와 달리 피고석에 마주 앉은 아내와 동생은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내 곁에서 웃던 아내, 내 피부치였던 동생이 이제 같은 편이 아닌 적대자가 되어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은 복잡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조정은 당연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끝까지 오해다,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자료 하나하나가 그 말들을 꺾어놨습니다.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당황에서 초조로, 초조에서 절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시다 결국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어떻게 내 형에게 그런 짓을.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습니다. 친척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자 가족 모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생은 본가에서도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갔고 친정으로 돌아간 아내 역시 그 집안조차 들끓는 수치와 분노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장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미안하다고 했고 장모는 울먹이며 유진이가 미쳐 살았던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런 말 따위는 허울 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핑계로 나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성문을 내든 합의를 제안하든 지금은 끝까지 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히 그리고 확실히 내 인생을 짓밟은 두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몇 달 새 몰라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따뜻한 남편도 믿음 많은 형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거와 분노 그리고 복수심만을 끌어안은 또 다른 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의 가짜 연극은 여기서 끝나고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 그날을 마주하며 제가 기대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내와 동생이 법정에 앉아 저를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 지금껏 태연하게 거짓을 일삼던 그들의 얼굴이 당황과 수치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한 보상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법정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껏 수척해져 있었고 동생은 어딘가 불편한 듯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번쩍 눈을 들었지만 금방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묘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던 얼굴이 이제는 서로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제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 가정을 포기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만남을 가지진 않았겠죠. 동생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해온 답변서를 읽으며 육체적 관계는 없었고 감정적인 의지에 불과했다고 변명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변호사가 준비해둔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녹취록, 영상 파일, 위치 기록, 심지어는 아내가 몰래 메신저로 남긴 메시지까지. 그 모든 증거들이 차례차례 법원 서류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천천히 자료를 넘기며 시선을 멈추더니 피고석에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는 이때 처음으로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흘러내릴수록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확신만 커졌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이미 저를 기만하며 웃던 모습을 저는 똑똑히 봤으니까요. 동생은 재판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울부짖듯 외쳤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뱉어냈습니다. 내가 내 형 인생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아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머니는 한동안 기절한 듯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끝장이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이미 사라졌고 한때 불러주던 형이라는 호칭조차 더 이상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던 이들도 증거가 공개되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제 편에 서서 분개했고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가족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저는 꾸준히 자료를 더 모아 제출하며 상대의 거짓을 파고들었습니다. 경비원, 동생 사무실 근처 세입자, 아내가 자주 드나들던 카페 점원까지 증인으로 불러냈습니다. 모두 조금씩의 증언을 보태주었습니다. 자주 함께 있는 걸 봤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 짧은 말이었지만 판사 앞에선 칼이 되어 꽂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점차 몰려갔습니다. 아내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법정에서는 자꾸 고개를 숙였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동생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안에서 이미 모든 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건 회한이 아니라 발각당한 수치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겠냐. 너도 이미 너무 많이 다쳤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이건 단순한 위자료나 소송 문제가 아니라 제 이름과 제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들 두 사람을 법의 심판대 위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결국 판결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자꾸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오빠가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은 감정은 오직 냉담한 결심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법원에서 내려질 판결이 모든 것을 갈라놓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서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너희의 연극은 이 자리에서 막을 내린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뿐이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인생을 짓밟히고도 무릎 꿇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피고 최유진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을 인정한다.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할 것. 피고 강민호는 상간 행위로 사회적 도덕과 가족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의미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순간 제 심장은 제 몸이 아닌 곳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박동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끝났다는 무거운 선언이자 긴 싸움의 종지부였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장의 판결문은 두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겼습니다. 아내와 동생은 동시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때 제 옆에서 웃던 사람들, 피붙은 혈육이라 믿었던 사람이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 눈물조차 저를 흔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법정 승리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을 망가뜨린 만큼 그들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져야 마땅했습니다. 아내 최유진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그녀는 곧장 친정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등 뒤엔 차가운 시선만이 따라다녔습니다. 퇴직 공무원이던 장인은 체면을 들 수 없었고 친정집 근처 마을에선 벌써부터 낯선 속삭임이 떠돌았습니다. 저 집 딸이 불륜으로 이혼당했다더라. 남편도 모자라 시동생이람. 기가 막히네. 순식간에 퍼진 소문에 장인은 결국 속을 앓다 병원에 실려갔고 장모는 이웃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가족조차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 아내는 친정집에서조차 버림받았습니다. 결국 원룸 반지하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니던 디자인 회사에서도 그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내 소문은 번갔고 외부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불륜 스캔들로 낙인 찍힌 디자이너에게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려 했지만 일찍이 붙은 꼬리표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SNS를 조금만 검색해도 불륜녀 형제 파괴자 같은 말들이 스쳐 그녀의 이름과 사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동생 강민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판결 직후 계약이 줄줄이 해지되며 무너져갔습니다. 계약했던 건물주들조차 등을 돌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엔 형수와 불륜을 저지른 부동산업자라는 글이 퍼졌습니다.
신뢰가 전부인 업계에서 신뢰가 무너지자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사무소는 폐업했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확보한 파일 속에 동생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을 도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허위 매물과 가격 담합 흔적을 정리해 관할 구청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이름이 걸린 매물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더 이상 업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민호 부동산은 믿을 만하다며 소문이 나던 이름이 이제는 조롱거리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족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호적에서 지우진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의 연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아버지의 말은 냉혹한 종언 선언이었습니다. 친척들 역시 그를 가족 자리에서 제외했고 제사에도 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혈연까지 상실한 고립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가혹하리만치 철저한 단절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했습니다. 두 사람을 무너뜨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다 끝내고 난 후에도 제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통쾌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정은 뒤섞여 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허무감.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던 감정이라 제 자신조차 비워진 듯 공허했습니다. 밤에 홀로 누우면 종종 그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잡고 웃던 장면,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순간. 그것이 분노 대신 허망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던 기억이 한순간 배신의 기록으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가족이라 믿었던 이가 가장 깊은 칼날로 다가올 수 있는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통해 얻은 건 단순한 벌을 넘어 제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제 삶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 저는 삶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낯선 동네로 이사를 했고 직장도 새롭게 옮겼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에도 미소가 사라지고 눈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웃는 방법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시 숨을 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은 몇 차례 알바를 전전하다 해고당했고 강민호는 신상이 인터넷에 퍼져 이직조차 못하고 고향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 가라. 이게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까. 저는 그렇게 그들의 종말을 바라보며 제 하루를 새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남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